지난 4편에 이은 유비 5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비의 입촉 서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는 생전에 송건에게 이분지계를 설파했는데 주유가 죽어버리죠. 송건은 주유가 죽었지만 그 계획대로 손유를 출병시킵니다. 그런데 유비가 유장은 내 친척이다 하면서 길막을 해요. 이러면서 유비는 뭘 하고 있었느냐, 유기가 급작스럽게 병사하고 유비가 형주목이 되면서 제갈량을 좌장군부 군사중랑장으로 삼고 형남 세수를 걷게 했습니다. 그럼 유비는 왜 길막을 했느냐, 물론 촉을 쥐기 위한 방편임은 확실한데 당시 정치적 상황을 보면 상당히 재밌다 이거죠. 전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유가 살아있었으면 유비는 이분지계에 차출될 운명이었어요. 그리고 주유가 죽었음에도 송건은 이분지계를 실행하죠. 이 부분이 우리나라 정명가도처럼 송건이 길을 내어달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송건이 같이 촉을 치자, 즉 유비군을 차출하려 한 거예요. 그런데 일단 주유가 그 시기에 병사했고 유비의 주부 은관이 가난한 게 있는데 이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거 우리가 오나라 앞잡이로 촉에 들어갔다간 우리만 피해 입는다. 피해를 입은 뒤에는 결국 송건한테 통수 맞을 거다. 즉 촉을 먹어도 통수를 맞을 거고 못 먹어도 통수를 맞을 거라 본 겁니다. 우리가 길막하면 손건도 촉을 차지할 수 없다. 나중을 기약해서 길막을 하자. 이걸 유비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면적인 핑계는 같은 유씨를 쳐서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 길막을 보고받은 송건이 실제로 손유를 하구에서 철군시킵니다. 참고로 당시 유비와 송건은 혼인동맹 중이었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표현이 있는데 권, 초회지, 진매고호. 권이 점점 두려워하여 여동생을 보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 문제는 여기 진매에서 나아갈 진자 있죠. 이게 바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매, 여동생을 바쳤다. 그래서 후대에 노필 같은 경우에는 이건 50줄 다 된 유비한테 어린 여동생을 보낸 손권을 놀린 기록이다. 그런데 이게 출처가 다른 기록도 아닌 진수의 삼국지 기록이에요. 이건 진수가 왕침의 위서를 그대로 인용해 놓은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진수가 이렇게 생각이 짧을 리가 없어요. 유비와 손씨의 혼인 시기는 건한 14년인데 이때는 손권이 유비를 두려워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건한 14년이면 주유와 여범이 유비를 억류하자 했는데도 손권이 유비를 그냥 가게 했던 그 시기예요. 심지어 유비가 송건을 직접 보러 간 것보다 송건이 여동생을 유비한테 시집 보낸 서사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혼인동맹은 오나라에서 세력을 도모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실제로 장주육고 대성 육씨, 고씨의 전종 등이 손씨와 혼인으로 엮여 있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함의를 갖느냐면 만약 유비가 손씨와 아이를 보면 나중에 송건이 후계에 간섭할 수 있습니다. 송건은 30 전후로 젊었고 유비는 나이가 50줄에 달해 있었어요. 즉 그 아이가 커서 오나라의 지원을 잇고 유성과 후계를 다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동생을 바쳤다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 그런데 유비가 누굽니까? 발군의 정치력을 가진 인물인데 유비와 손씨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나중에 이혼을 하죠. 이건 유비가 그런 정치적 상황을 알고 잠자리를 피해 다닌 거라 봐야 됩니다. 실제로 손씨한테 성을 따로 내주고 완전 별거를 하거든요. 손부인의 캐릭터도 상당히 셌어요. 침실에서 시녀 100여 명을 무장시켰다 했죠. 이걸 유비가 두려워해서 피했다 정도로 나와있지만 이건 유비가 법도에 따라서 그냥 못하게 하면 돼요. 유비도 캐릭터가 절대 나약한 캐릭터가 아니었어요. 유비가 진짜 두려워한 건 저런 여자한테서 애가 나오면 그 이후 치맛바람 어떻게 될 것인가, 여후의 재림이 아니겠는가. 이게 유비와 손부인 간의 아이가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라 봅니다. 그리고 이 기록뿐만 아니라 당시 유비 세력의 올려치기 기록이 또 있어요. 사냥공제기에 유비가 송건을 만나보고는 송거기는 상체가 길다. 누구 밑에 있을 자가 아니다. 나는 다시는 그를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했다는 기록인데 이건 유비가 송건을 아래로 두려 했다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보이죠. 참고로 상체가 길고 팔이 길다, 이건 옥좌에 앉았을 때 앉은 키가 크고 손과 팔이 옥좌의 팔걸이를 모두 감싸서 제왕의 위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외에도 유계는 다리에 점이 72개가 있었고 유수는 입이 크고 코가 높다, 이런 권위와 관련된 특징이 묘사되죠. 더 올라가면 요임금은 눈썹이 8가지 색이고 순임금은 눈동자가 2개고 이런 식입니다. 참고로 유계의 점 72개는 1년을 5로 나누면 대충 70일이 되니까 5횡 중 한 자리를 꿰찰 거다, 뭐 이런 해석이 있던 거죠. 한나라 국색이 빨강인 것도 유계가 백사, 즉 흰 뱀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암튼 유비의 발언에 대해서 당연히 배송지도 이건 오류다 했습니다. 사냥공제기의 서사대로라면
적벽대전 직전에 유비가 송건을 만났다는 뜻인데 이건 서사에 맞지 않다. 또한 진수의 삼국지에서는 유비가 방통한테 제갈량도 말렸었지만 어쩔 수 없이 갔어야 됐다라고 말했다. 위서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 교차 검증을 통해 위서와 촉지가 맞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늘은 유비를 돕습니다. 유장이 위에 장로도 있고 나 혼자 되겠느냐 생각하는 거죠. 원교 근공의 논리에 따라서 장송이 조조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조조는 당시 촉에는 관심이 없을 때였어요. 이때가 조조가 형주에서 오림, 적벽으로 병력을 동진시킬 때였고 서로는 한수의 관소군, 북으로는 오한이 용병의 4대 근심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적벽대전 이후에도 조조는 유수구 전투, 동관 전투, 오한토벌을 감행하죠. 심지어 관소군 토벌과 오한 토벌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장송이 키가 작고 볼품없어서 조조가 홀대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조조는 이득이 되면 아들을 죽인 원수도 등용하는 자입니다. 이거 장송을 후대했다가는 장로부터 쳐줘야 되게 생기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관소군 토벌할 때 그 핑계는 장로를 치러 간다 였는데 이건 말 그대로 핑계입니다. 부하들이 말리죠. 그러면 관소군 애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하는데 조조가 그 마음대로 하라 그래라. 이건 타겟이 처음부터 관소군이었다는 거예요. 전략상으로도 관서를 토벌하고 한중으로 내려가는 게 맞고요. 관서와 관중은 평야로 이어져 있지만 장안과 한중은 진령산맥으로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양수가 장송을 알아보고 쟤 저렇게 보내면 안됩니다. 그런데 조조가 꺼지라 그랬다. 참고로 양수가 장송한테 자랑하려고 그 조조가 쓴 병서를 보여주었다. 이걸 그래서 조조가 쓴 맹덕신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일단 맹덕신서 이름 자체는 허구예요. 기록에는 그냥 조공이 쓴 병서를 보여주었다 되어 있습니다. 암튼 장송이 술 먹는 자리에서 한 번 보고 다 외워버렸다. 여기까지가 익부 기구잡기 기록인데 여기서 MSG를 더 타서 장송이 이건 전국시대에 나온 책이랑 내용이 똑같은데? 양수가 그럼 조승상이 표절을 했단 말이냐? 그럴 리 없다 하니까 장송이 그 책을 거꾸로 외워버렸다. 그걸 들은 조조가 맹덕신서를 태워버렸다. 이렇게 창작이 되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이 익부기국기의 일화, 그리고 장송이 조조를 만났을 때는 208년인데 조조를 조공이라 칭하고 있죠. 조조는 213년에 위공에 오릅니다. 다만 여기서 조공할 때 공은 그냥 높임말로 보면 됩니다. 개도 부를 때 경공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이 가지고 트집 잘 잡는 배동지도 이건 뭐라 안 해놓은 거예요. 암튼 장송이 조조의 푸대접을 받고 떠날 때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패하고 손유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송이 유장한테 바로 유비를 불러들일 계책을 진언하는 거예요. 장송이 법정이랑 술 먹고 유장 뒷담화 까기 좋아했다 하는데 법정은 처음에는 유비? 잘 모르겠는데 입장이었지만 유비를 만나보고는 적극 지원하기로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법정이 계책을 내고 장송이 군사기밀을 유비한테 제공합니다. 병력의 주둔 상황, 병기와 창고의 상태, 지형을 그려 유비한테 바쳤다. 이른바 창작물에서 나오는 서촉 지형도를 그려서 유비한테 줬다. 다만 장송이 당시 유비를 만나지 않았어요. 장송이 유장한테 법정을 추천해서 법정이 유비를 만났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송이 유비를 만나서 이런 걸 바쳤다 하는 건 오류라고 봅니다. 추측하기로는 장송이 법정한테 이런 걸 다 들려줘서 유비한테 보냈을 거예요. 이에 유비가 관우와 제갈량을 형주에 남기고 출병하였다. 관우는 형주를 지키고 제갈량은 형남 세수를 걷고 있었다 보면 됩니다. 제갈량이 형남 세수를 담당한 건 촉서에 나와 있어요. 유비가 나중에 여차하면 쌀 들고 튀어와라 주문을 내렸다 볼 수 있겠죠. 유장이 성 멀리 직접 나와 유비를 만나고 연애를 들었다. 장송, 법정, 방통이 모의하여 연회에서 유장을 치자고 했다. 유비가 이런 대사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 뉘앙스를 보면 도의적인 부분보다 도박하듯이 올인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유비는 유장을 만나서 관이 교환을 합니다. 서로 익주목, 예주목이었기 때문에 청거의 권한이 있죠. 유장이 유비를 행대사마 영사회교위로 표를 올려주고 유비도 유장의 군호와 익주목을 계속 겸하도록 청거를 했다. 물론 헌재가 도장 찍어주는 건 아닙니다. 지들끼리 임명한 거예요. 나중에 한중왕표를 봐도 조정과 연락이 끊겨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왕이 오른다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유장과 유비가 만났을 때 유비의 외모를 추측할 수 있는 재밌는 일화가 있죠. 당시 유비 가까이 유장의 부하 장유가 앉았다. 이 장유가 수염이 덥수룩했다 그래요. 유비가 장유를 놀립니다. 내가 예전에 고향에 있을 때 모씨들이 많이 살았다. 동서남북으로 모씨들이 수두룩하니까 탁현의 혈령이 제모요탁 거호, 이건 탁현이 털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거 아니냐 했다. 이게 약간 더러운 얘기인데 중국에서는 소열제가 그럴 리 없다 하면서 탁현 할 때 탁이 부리주자 있죠. 이게 탁으로 음차되는 뜻도 있는데 아무튼 새의 주둥이와 관련된 뜻입니다. 새의 주둥이는 주변에 다 털이죠. 이런 언어 유희로 장유의 생김새를 놀린 거다 해석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탁은 사실상 학문을 얘기합니다. 즉 탁군 혈령도 탁군의 형세가 똥구멍과 같지 않느냐 우스갯소리를 한 거죠.
즉 유비는 장유한테 너 입 주변에 털이 많으니 그 입이 똥구멍처럼 생겼다 한 거예요. 장유가 바로 받아치죠. 옛날에 한 그 노현의 혈령이 탁현으로 발령이 났다. 어떤 이가 그에게 편지를 써야 하는데 노라 써야 되냐 탁이라 써야 되냐. 보통 당시 예법 중 하나로 호칭할 때 성뒤에 관직 이름을 붙이죠. 노도 아니고 탁도 아니니 에라 모르겠다 노탁이라 했다.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노연할 때 노가 이슬로자랑 음이 같아요. 그리고 이슬로자는 드러나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즉 노탁이라 하면 털이 없어서 항문이 드러나는 형태라는 뜻이에요. 유비가 수염이 듬성듬성한 걸 놀린 것이다. 진수는 이 일로 유비가 앙심을 품고 장유를 죽인 것이다 했는데 이건 좀 사실과 다릅니다. 장유가 그 뒤로 승진을 하면서 7년을 더 살아요. 이 항문 얘기는 유장과 유비의 술자리에서 분위기 띄우는 정도로 보이고 다른 기록에서도 유비가 이때 껄껄 웃고 말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비가 이러한 사소한 일로 뒤끝이 있는 타입은 아니었죠. 유비는 단지 마음에 안 드는 정치적 발언을 하면 죽입니다. 장유가 유비의 한중 공략을 반대하면서 입을 잘못 놀렸어요. 장유가 점을 잘 봤다 되어 있죠. 유비의 대우는 끝났다. 경자년에 유비는 망할 것이다. 이건 전쟁을 앞둔 시기에 사기에 영향이 가죠. 제갈량이 만류하는데 유비는 장유를 처형해버립니다. 반면 주군 같은 경우에도 한중에서 조조와 싸우는 걸 반대했는데 주군은 유비의 대운이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이건 좀 생각해볼 문제다. 땅은 얻더라도 백성은 얻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니 주군은 이후 무죄로 청구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유장은 유비에게 병력을 증원해주고 물자를 지원하여 장로를 치게 합니다. 이에 유비의 병력이 3만에 달했다. 참고로 유장이 장로를 친 건 사실 공세적인 판단이었어요. 장로가 쳐들어올 것 같으니 방어적으로 선제 공격하려 한 게 아닙니다. 조조가 종유에게 병권을 주고 장로를 치려 한다더라. 장송이 이에 조조가 한중을 취하면 다음은 우리고 우리는 답이 없다. 한중을 먼저 취하려 한 거예요. 그리고 유비한테 한중을 줘서 방패막이 세우려 한 거죠. 유비는 북진에서 가맹간에 이르는데 장로를 안 칩니다. 덕을 베풀어 부하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샀다 되어 있어요. 전편에서 얘기했지만 이때 송건도 여대를 보내 병력을 지원했습니다. 유비가 싸우지 않으니까 당연히 유장은 의심을 하죠. 당시 조조는 촉에 전혀 관심이 없다 했었죠. 조조는 송건을 치러 유수로 쳐들어갔어요. 이에 유비가 나 형주로 돌아갈래 하는 겁니다. 조조가 오나라에 쳐들어갔고 악진이 청리에서 관우와 대치하고 있다. 이거 놔두면 장로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병력 10,000명 더 주세요. 이에 장송이 유비한테 편지를 쓰죠. 아니 일 다 성사시켜놓고 왜 돌아가려 하느냐.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유비가 실제로 형주로 회군할 생각이 있었다. 또는 유비는 작전에서 장송을 배제했다. 유장과 같이 있던 장송한테 보안 차원에서 방통, 법정과의 모의를 전달하지 않았다. 다만 전체적인 서사를 보면 후자에 좀 더 가깝습니다. 저는 유비가 두 안중 저울질 하다가 결국 후자를 택한 걸로 봐요. 왜냐면 조조가 유수에서 철군하기 전에 유비가 형주를 관우만 남기고 비웁니다. 제갈량과 조운, 장비를 촉으로 불러들여요. 가맹간에서 형주까지 전령이 도달하는 시간과 전쟁 준비 시간을 고려하면 유비는 가맹간 회군과 동시에 형주로 사람을 보낸 것으로 추측되거든요. 유비를 의심한 유장이 병력 4,000과 물자는 요구치의 절반만 줬다. 애초에 1만 명이라는 숫자가 유장한테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당시 유장의 중군이 35,000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서 1만을 띄워주면 유장은 25,000, 유비는 4만 대군이 돼버려요. 아무튼 4,000을 띄워줬죠. 이미 병력이 역전돼버립니다. 이에 유비가 언론 플레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 작자들은 우리만 전쟁터에 보내놓고 지들은 편하게 놀고 먹고 있다. 참고로 유비의 병력 증원 요청 멘트는 후대에서도 보통 병력과 물자를 뜯기 위한 변명이라고 봐요. 자치통감 청대 집회본에서도 당시 오나라에는 노숙과 여몽이 있었고 적벽대전 이후 오나라의 세력이 강성했는데 굳이 유비를 불렀겠느냐. 유비가 구라친 거다 해놨습니다. 실제로 전술했듯이 유비는 조조와 송건의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제갈량을 불러들였고 조조의 첫 유수구 전투는 싱겁게 끝나요. 그냥 조조가 집에 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 장송의 형 장숙이 장송을 고발해요. 내 동생이 유비랑 내통했다. 이에 유장이 그럴 줄 알았다. 장송을 처형하고 유비를 고립시키려 합니다. 이에 유비가 방통의 계책 중 하나를 받아들여 양해와 고패를 베는데 그 조광이가 즐겨 읽었다는 태평화람에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유비가 직접 양해를 죽였다 되어 있습니다. 연회를 열어 양해를 초대했는데 양해가 예쁜 단도를 가지고 있었다. 유비가 그거 구경 좀 하시다. 양해가 단도를 보여주니 그걸 가지고 죽였다 되어 있습니다. 양해가 욕을 하다 미처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죽었다 되어 있어요. 이런 하다가 죽은 겁니다. 이 역시 소설 연희의 유비 이미지와 상당히 다른 기록이다. 유비는 가맹관에서 회군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송건이 지원한 여대도 본국으로 돌아가요. 유비는 남하하여 장임 등이 이끄는 유장군을 격파합니다. 이에 유장이 이염을 보냈는데 이염이 유비한테 항복해버려요. 그 과정에서 유장의 부하 정도가 계책을 냅니다. 들판을 싹 다 불태워버리고 백성들을 이주시키자 청야를 하자고 한 건데 유비가 이를 알고 전전긍긍하니 법정이 유장은 절대 그런 작전을 쓰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유장은 그럼 백성들은 뭐 먹고 사냐? 군주가 백성을 지킨다는 말은 있어도 백성을 이용해서 군주가 스스로 지킨다는 건 못 들어봤다 하면서 정도의 계책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때가 유비와 제갈량이 만나기 전이니까 청려당했다면 유비는 실제로 약탈에 의존한 보급에 차질을 빚고 고립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비는 성조다다라 한편으로 마초를 끌어들이려 하죠. 마초와 한수는 조조한테 패하고 갈라서면서 다른 길을 가요. 한수는 처음엔 노년이나 편하게 보낼까 해서 밑으로 내려가려 하다가 한 번 더 해보자 하는 의기를 갖고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마초는 결국 남하에서 장로한테 가거든요. 마초가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고향을 그리워했다 되어 있습니다. 마초가 은밀히 유비한테 귀순사를 보냈다. 이에 유비가 이 회를 마초한테 보내죠. 마초는 자신의 부곡들을 끌고 성도로 향합니다. 이에 유장이 상당히 두려워했다 되어 있어요. 한편 제갈량, 장비, 조우는 백제와 강주 일대를 토벌하고 유비한테 합류합니다. 제갈량이 백제성을 함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본국으로 돌아가던 여대가 제갈량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정은 유장한테 항복권고 서신을 쓰고 유비는 유장한테 사자로 간홍을 보내요. 유비군의, 마초군의, 형주군의 포위를 받고 있던 유장은 결국 항복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방통이 낙성에서 유시에 맞아 죽죠. 유시에 맞아 죽은 건 확실해요. 진수의 삼국지에 글이 적혀있고 통전도 이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유장이 항복한 같은 가보년, 즉 건한 18년인데 그 시기가 좀 애매하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성도를 함락하고 신하들 중 가장 큰 공신은 제갈량과 법정입니다. 제갈량은 적재적소에 물자를 챙겨왔고 법정은 대계를 세웠죠. 즉 제갈량은 고갱이 되고 법정은 모주가 되었다. 고갱이라 하면 팔다리란 뜻인데 고갱지신이라 하죠. 군주의 가장 신이 많은 신하를 뜻합니다. 그리고 모주는 책사라 보면 돼요. 그 계책의 모주가 누구냐, 이런 표현을 쓰죠. 또한 관우, 장비, 마초는 조화가 되었다. 손톱과 어금니, 즉 매우 쓸만한 신하다. 조은이 빠져있죠. 그게 당시 조은의 입지예요. 진수가 나중에 조은도 유비의 조화였다 써주긴 하는데 관우는 원래 지휘관이었고 장비, 마초는 조은과 달리 지휘관급으로 부상합니다. 장비는 파서태수가 되고 마초는 임조덕으로 부임하죠. 특히 마초는 융중대의 한 축으로 유비가 나중에 한중왕표 1바에 올립니다. 이때 손씨가 오나라로 돌아가고 유비가 오일의 여동생과 재혼을 하죠. 오일의 여동생 오씨는 유원의 삼남, 유모의 미망인이었습니다. 셋째인 유모가 광질로 사망해서 넷째인 유장이 유원의 뒤를 이은 거죠. 그래서 유비가 처음에 야 이거 너무 개족보 아니냐, 법정이 과거 진문공보단 낫다, 진문공은 조카의 아내를 취했죠. 이런 게 다 지방간 혼인동맹으로 정치공학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비가 오일의 여동생을 받아들이니 바로 목황후입니다. 유비의 진짜 묘 이러면서 남녀가 합장돼 있다 하는데 목황후가 유비와 합장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이렇게 유비의 익주시대가 도래합니다. 여기서 끊고 다음 편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